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때로는 한 편의 시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소설 속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엿보기도 합니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문인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학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분이 말씀했어요. 중남문이 옆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로소 대전의 어떤 그 활동하는 문인들이 생긴 거죠. 서울에서도 지도자 있으면 그 어버이 쉬라고 하는데 쉬어야 돼요. 이제 다들 여기서 말하자면 중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후면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졸업하는 그 기간 동안 가장 머리가 활발하게 돌고 가장 변화도만 어떤 꿈도 키우고 하는 중요한 대전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활발하게 어떤 그 앞으로 진취적인 뭔가 하고 싶어서 대전의 문화를 하시는 분이 정은석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화. 누군가는 그의 동화를 읽다 보면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작품이 지닌 묘사의 힘으로 동심을 써내려가는 서석규 아동문학가. 어지러운 우리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늘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작가의 동화처럼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가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시골 산골에서 자라는데 조부께서 그 고조부 밑에서 계속 한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조부께서는 계속 시도 지은 거 있고 그러면서 아주 문학에 하여튼 심취하셨던 옛날 선비였으니까요. 그 고조부한테서 공부하신 그 할아버지가 제가 오랜만에 그 장손이 태어나니까 저를 어떻게 잘 길러보시려고 말 배울 때부터 맨날 그 훈련을 시켰어요. 아침에 새벽에 잠이 깨면은 할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하여튼 부지런히 세수를 하고 할아버지한테 사랑방으로 가서 문안을 드리면은 그 조그만 게 말 배울 때 기특하니까요. 무릎에다 앉혀놓고 하늘천 따지부터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바로 한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문이라는 게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글자를 외우죠. 하늘천 하면은 따라서 하늘천 하고. 그 다음번에는 네 자를 하늘천 따지 가물현누르왕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아마 한 줄이나 글자 하나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반드시 외우고 써야 하고, 그걸 외우고 써야 하니까요. 그 붓글씨를 먹을 갈아가지고 붓글씨로 쓰면서 하나하나 글자를 익혀서, 천자문 끝머리,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에서부터 맨 끝에 있는 익기은 오노 익기야 천 글자를 다 외우고요. 외우고 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놓고 혼자 다 외우게 한 뒤에 혼자 다 끝까지 쓰게 시킨 뒤에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띄고, 그 다음에 또 계몽편이라는 걸 띄고, 그 다음에 명심보감을 띄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단하게 쓴 우리말 사략 한문을 쓴 우리나라 우리 역사죠. 나중에 그것까지 띄고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총명하니까 바로 외우고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가 되는 것처럼 어디 새로 부임한 군수가 꼭 가보고 싶다 해서 말을 타고 찾아오기도 했는데 전혀 나는 그냥 보통 일상이 그러니까요. 8가구밖에 살지 않는 옛단 산골 마을. 1933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서석규 작가는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어린 시절엔 가장 먼저 사랑방 할아버지께 아침 문안을 드리고 천자문을 펴놓고 읽는 일이 늘 하루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한문만 가르치고 은문을 배워놓으면 한자 모르고 한자를 잘 공부에 지장이 있다 해서 못 가르치게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다재다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벼틀로 이제 벼하고 목화 손 뽑고 뭐 명주 누에 길러서 명주실 뽑아가지고 식구들 옷 다 이제 만들고 하는 것까지 참 어머니가 하시는데, 춥게 낮에 일하고 그 여러 식구들 다 이제 뭐 밥하고 뭐 식사하고 하는데, 밤에는 또 그 어머니가 할머니하고 징조 할머니를 위해서 그 이제 얘기책을 읽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뭐 각설 입대 해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읽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딱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그 한글을 그냥 할아버지 몰래 다 배운 거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잠 안 오시니까 어머니 대신 할머니, 징조 할머니한테 그 옛날 얘기책을 옆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도 듣고 들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난 띄어쓰기를 모르잖아요. 그 말도 모르는 뭐 옛날 얘기니까. 그럼 야, 거기는 이 얘기다. 이렇게 읽어 해서 그걸 다 읽게 되니까 그 옛날 얘기책을 한글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문자는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다 이제 이해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게 그냥 날벼락이 난 게, 그 애 지금 이 한문, 그러니까 진설하는 거죠. 언문은 그거 안 가르쳐야 하는데, 누가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 한문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느냐 하고 날벼락이 나서 할머니, 어머니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말하자면 꾸중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그거 뭐 다시 배워놓은 것을 또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그걸 한글은 다 배운 거죠. 60여 년을 읽고 쓰는 일에 매진하기까지 서석규 작가의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큰 이유는 훌륭한 스승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대전 사범학교 시절 문예반을 맡아 지도해 주셨던 한성기 시인 역시 그에게 문학적 영향을 많이 끼치셨습니다. 한성기 선생님이 이제 그 습자 선생님이었다가 바로 이제 국어에 이렇게 그냥 시인이 되고자 막 그냥 몸부림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성기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셔서도 그 교과서는 제쳐놓고 그날 읽은 무슨 그 전에 무슨 뭐 어떤 서양의 어떤 뭐 무슨 철학관계책, 무슨 뭐 예술관계책 이런 것들 읽으시면은 막 그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교실에 들어오시면 그냥 막 혼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냥 막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한성기 선생님의 그 열정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재미없는 선생님이, 자기 혼자 취해가지고 막 그냥 헛소리 하는 선생님으로 다들 알았지, 무슨 뭐 글을 써서 저기서 영향을 받아야겠다, 그 얘기에 감동을 받는 학생이 몇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경우는 그게 좋아서요. 그냥 선생님 얘기 듣고 쭉 하니까 나중에 학교 다닐 때 난 모자 쓴 학생이고, 한서 선생님은 그 스승인데, 그 저녁 때 그래요. 그 교실에서도 이제 맞장구를 쳐준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선생님도 신나잖아요. 그냥 뭐 서분 오늘 무슨 뭐 따로 뭐 집에 빨리 갈 일 있나 뭐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또 밤에 늦게까지 거기서 저녁 얻어먹고 선생님 댁에서 또 공부하고, 그때 쭉 보는 게 이제 문이라는 그 문학 잡지하고 또 현대문학으로 나중에 바뀌었지만은 그런 잡지를 이제 거기서 소설하고 시는 꼭 읽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선생님 막 심취해서 막 말씀하시면은 저는 감동이 오니까요. 저도 덩달로 맞장구를 쳐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하고, 이 사모학교 다닐 때 한성기 선생님이 이 조그만 그 자기 제자인데도 이렇게 그 문학하는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데도 가끔 함께 데려가 주시고, 한성기 선생님이 함께 관여하는 한국 이 문학, 여기 호서문학회나 이재복 선생님을 회장으로 한 문학가 협회에 또 데려가 주시니까요. 바로 이 어린 놈이 뭐 문학가가 다 된 것 마냥 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에다 수필 같은 걸 막 실려주고 하시니까. 그 한성기 선생님은
그게 그냥 자꾸 씌워가지고요. 공부해라, 뭐 읽어라 하고 또 안 할 수 없는 게 나중에 뭐 대개까지 끌고 가서라도 기여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안 읽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게 버릇이 되니까요. 자연히 그 문학 속으로 들어가고 책도 이거 읽어봐라, 저거 읽어봐라 하면은 자연히 읽게 되고 그래서 문학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의 동화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 또 한 분의 큰 스승 강소천 아동문학가와의 인연은 소석규 작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문학을 하게 되니까 어딘가 이제 이 중앙무대에도 가서 내가 이제 글도 써보고 싶다. 그때는 무서운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교사직에 있을 때 뭐 할 일이라는 게 읽고 쓰는 거밖에 없으니까요. 이거저거 써서 이제 놔둔 거 있는데 충남대학교에서는 중대 학부에 소설도 나가고 그랬어요. 네, 소설도. 그래서 소설을 써서 이제 내보낼까 하더니 너무 건방지다. 욕심이 벌써 그거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문학이라는 장르가 소설 못지않는 또 하나의 뚜렷한 문학 장르인데 그렇게까지 뭐 깊이는 안 생각하고 이번에는 동화를 한번 응모를 해봐야겠다 해서 1954년도에 쓴 거니까 54년 말에 동화 쓴 거를 이제 두 편을 동화를 이제 올렸어요. 하나는 한국일보의 장날이라는 거였고 또 한 편은 그게 다람쥐 남매였던가. 그래서 조선일보에 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상식에 가서 강소천 선생님이 양쪽 다 이제 심사를 했는데 강소천 선생님 이제 한국일보는 당선이 되고요. 조선일보는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강소천 선생님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선생님 그 양반은 꼭 선생님이라고 그래. 소 선생은 조선일보도 냈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안 하고 깜짝 휘둥그래서 네 하고 바라봤더니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선일보에서도 뽑아놓고 보니까 어디서 원고지나 그 글씨가 꼭 본 사람 같은데 이름은 달리 만들어 놓는데 자기가 봐서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국일보 먼저 당선을 시켰는데 여기 와서 또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제쳐놨죠. 그러면서 강소천 선생님이 선생님 열심히 동화 쓰자고 동화 쓰라고. 그래서 동화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들여놓은 거죠. 강소천 선생님이 그 뒤는 뭐 계속 챙겨주시고 사무실도 오시니까 오라고 그러고 또 뭐라면 강소천 선생님이 직접 저 있는 사무실 쪽으로 오셔가지고 다방에 오셔서도 뭐라고 문학가들 모이는 자리에도 강소천 선생님이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파급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동문학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조용한 한밤중에 산 쪽으로 창문이 난 아주 작은 골방에서 그는 책을 읽거나 글을 썼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맛에 흠뻑 빠지곤 했지요. 195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동화 장날, 이 작품도 그 무렵에 마무리된 작품입니다. 장날이라는 건 제가 이제 어릴 때 추억 속에서 참 어릴 때 내가 사는 것도 아주 참 이 아련하게 몸속에 이렇게 체질 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몇 가지 동화를 쓴다는 게 뭐 신변 잡기 비슷한 거지만은 뭔가 꿈을 주고 뭔가 아이들한테 복에 넓혀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장에 따라가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할머니하고 뭐 이제 어머니나 혹은 뭐 이제 어른들이 장에 갈 때 꼭 따라가고 싶어서 동동거리고 울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봄에 이쪽 지가 태어난 금산군 복순면 얼곡이라는 그 마을에도 진달래가 그렇게 그냥 이 산빛 달로 어디로 그렇게 참 흐드러지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달래하고 어릴 때 이렇게 참 순진하게
장날 가고 싶어서 큰 몸부림치던 거 하고 그게 이제 영상이 겹치면서 이제 동화를 써낸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장날 얘기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참 그 장에 따라가고 싶어서 그냥 어릴 때 그 동동거리고 몸부림치고 뭐 이 별짓 다 해가면서 어떻게 장에까지는 간 거죠. 장에까지는 갔는데 장에서 그 이 처음으로 맞은 장이라는 것도 그 조그만데도 그때 생각에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장날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득실득실해서 길 잊어먹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장에서도 그 이 할머니 따라갔다가요. 잠깐 손 놓고 있다가 이 미아가처럼 돼가지고 고통받은 거 그런 조금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로 끌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진달래 숲에 진달래 꽃무더기 속에서 이렇게 참 끝맺음에서 그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데 못 이루고 또 이제 이 할머니를 속삭이고 막 그랬는데도 그때는 그게 이제 전혀 속삭인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 흐뭇하고 즐거웠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넘기는 그러고 해서 맨 나중에는 참 이 동심의 훈훈한 이 결말 결국 동심이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함 같은 걸로 이제 끝내주는 거였죠. 뭐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강서천 선생님 평에도 그렇지만은 아주 이 시골 정서에다가 동심을 제대로 표현해서 문학성 있는 그 문학의 아름다움을 그 애들한테 좀 전해준 거다. 뭐 감동을 시킨 거다. 뭐 이렇게 어른들도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참 어릴 때는 저런 마음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게 더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뭐 그 남이 평가하는 거죠. 어린이들을 위한 읽을 거리가 적었던 5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일간 어린이 신문의 기초를 개척하고 농촌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잡지를 발간하는 등 남들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직접 풀어갔습니다. 그의 엉뚱한 상상과 모험심은 때때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동화의 세계라는 게 순수한 동심 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이야기로 승화시키느냐. 그러나 이게 지금 먼 장래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어떻게 자라고 또 그게 이제 참 무슨 연구 논문 같이 아니고 그 읽는 동안에 그런 감흥을 받아가지고 어린이들 마음에 새로운 어떤 의욕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우선 제 작품 속에 맨 처음에 이 박쥐불의 화성인이라는 이제 동화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이 산골이지만은 우주인이 하여튼 지구에 내려와서 못 올라가는 우주인하고 시골에서 자라는 형제간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바로 E.T.가 이게 영화로 만들었구나 하는 게 그보다 훨씬 E.T.가 나온 지 훨씬 전에 그러니까 50년대 말에 난 그러니까 이 박쥐불의 화성인을 통해서 어떤 이 우주에서 지구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연료가 떨어져서 이제 못 올라가는데 그 연료가 뭐냐?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제 얘기가 통해가지고 그건 물론 어린이니까 환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비약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산골의 아이가 무슨 장난감처럼 만드는 이런 우주선 이런 게 모험을 갖게 한 게 이제 그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 바다로 애들의 눈을 돌려야겠다 해서 이 스푸트니크가 이제 올라간 뒤에 이 사람들은 전부 하늘로만 올라가는데 어디 바다를 관심 있게 해야지 하지 않느냐 해서 바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이제 읽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두 가지를 낸 게 바다에 신비하는 게 끝섬에 나타난 김박사라는 거는 그것도 일단 섬이에요. 일단 섬에 이제 그 수중 농장, 바닷물 속에다가 농장을 만든 이 김박사가 거기 와서 이제 새로운 별천지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그 속이 어떻다 바다 환경 같은 거를 아이들 동심이 충분히 들어가서 이제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세계로 한 그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1년에 이제 그렇게 어린이들 눈을 하늘로 물속으로 이렇게 잡아넣기 위해서 한참 시도했던 그런 작품들이 조금 남미 앞서가지고 했다고 그럴까요? 좀 두드러졌고. 넘치는 열정 하나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가고자 하는 서석규 작가 특유의 뚝심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1964년 문단에서 맨 처음으로 발표한 SF 작품 끝섬에 나타난 김박사는 공상과학 소설의 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심을 품은 60여 년의 세월을 오롯이 개척해 나가는 길. 그러나 그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 일한다, 뭐 하나 남긴다, 보람 있는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보람, 이런 일이 뭐 꼭 동화 한 가지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동화를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읽고 쓰고 하는 나의 보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인데, 항상 먼 옛날부터 우리는 살아오면서 할아버지, 저 이때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대로 자기가 후대에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옛날 얘기식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젊어서부터 이거는 뭔가 하나 이렇게 남겨서 애들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작품 속에 달처럼 별처럼이라고 한 게 우리 옛날 얘기를 뭔가 그 할아버지의 간절한 영혼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어느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동화로도 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참 전해주고 싶은 어떤 책임감, 의무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일 원하는 건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싫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동화를 하나라도, 난 많이가 아니라 하나만 남기면 좋겠다. 어떤 게 남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만은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젊은 날 처음 발들여 놓았던 아동문학은 향수처럼 신앙처럼 언제나 그를 감싸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동문학은 그가 맑고 순수한 삶을 살도록 밝게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